심리적 서열이 무너지면 사람은 의식주에 버금가는 큰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수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런던 대학교의 마이클 마먹 교수라는 사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돈도 아니고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교육 수준도 아니고 심리적 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위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위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주 큰 보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돈보다 더 큰 보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두 심리적 서열을 높이기 위해서죠.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요. 상대방의 지위감을 높여줘야 돼요. 상대방의 지위감을 높여줘야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상대방의 지위감을 높여주면 이야기가 잘 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위감을 상실하게 되면 분노를 느끼거나 좌절을 느낄 수 있고요. 지위감을 높이기 위해서 갑질, 우리 사회 갑질 문제 많이 대두가 되는데 갑질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자기의 지위감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감정 노동자에게 함부로 말을 함으로써 자기는 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위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인간에 대해서 존중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를 차별 대우하지 않고요. 공정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셋인데 엄마가 첫째만 예뻐하고 둘째, 셋째는 상대적으로 덜 예뻐해. 그러면 둘째하고 셋째는 지위감 상실을 느끼고 서러워지는 거죠. 만일 기업체의 사장님이나 조직의 리더가 조직 분위기 긍정적으로 이끌고 구성원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원들을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게 되면 내가 회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위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신뢰해야 되고 칭찬하고 감사해야 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안정된 분위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위감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쭉 보세요. 이 내용들 어디에선가 많이 본 내용들 아닌가요? 결국 우리가 리더십에서 하는 얘기, 아니면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면 조직의 팀워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 일, 다 통해 있다는 거죠. 좋은 리더가 되려면 공정해야 되고 분위기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되고 자기 혼자 모든 의사결정 내리지 말고 직원들 참여시켜야 되고 신뢰하고 존중해야 되고, 칭찬은 입이 아프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나의 지위를 받는 사람들, 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위감을 높여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회사 같으면요, 이런 거죠.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일 잘하는 사람만 예뻐하고 일 못하는 이유로 이제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 공정하게 대하는 거. 아무래도 사람의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자체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미워하면 안 된다. 결과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는 거,
결과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성숙한 인격체로 이렇게 대접받는 거. 내가 정말로 성인으로서 성숙한 인격체로 이렇게 대접받고 있구나, 이런 이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위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웹하드 업체의 사장이 직원들에게 막말하고 살아있는 닭을 향해서 화를 쏘게 만들고, 그러면 그런 직원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지위감은 인간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한 사람의 지위감의 정도가 사회적 관계의 질과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위감입니다. 듣는 사람의 지위감을 높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면서요. 저도 이제 한동안 그 프로그램 열심히 봤습니다. 연습 삼아서 한번 그 자연인처럼 사는 것도 해보고, 보면은 돈이나 인간관계, 권력이나 명예, 일체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고요. 더할 나위 없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자연인이 행복할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 같으면 자연인처럼 살면 행복하시겠어요? 인간의 뇌는 코끼리나 고래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 신체 크기를 유지하기 위한 용량보다는 말도 안 되게 커요. 그걸 대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가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뇌화로 치면 인간을 따라올 동물이 없을 정도예요. 코끼리나 고래나 뇌 자체가 인간보다 큰 동물들도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뇌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인간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뇌가 그렇게 커졌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아주 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커졌다 하는 생존 가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사회적 가설입니다. 사회적인 가설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은 하루에 한 30% 내지 50%를 멍한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대부분은 뭐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틈이 날 때마다 그 상대방 연인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키에로 케고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서 온다. 이 얘기는 인간의 뇌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사회적 가설을 지지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설을 지지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볼 실험이에요. 이 실험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컴퓨터 상에서 공을 주고받는 아주 간단한 게임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한테 다른 두 사람들하고 같이 실험에 참여한 다른 두 사람들하고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그래서 진짜 사람이 아닌 건데 참가자한테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이제 다른 두 사람, 실제로는 컴퓨터인 두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세 사람이 사이좋게 공을 주고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실제 사람은 배제하고요, 컴퓨터끼리만 공을 주고받습니다. 사람한테는 공을 안 줘요. 그러면 그때 실험 참가자 기분이 어떨까요? 실험이 끝난 다음에 물어보면요, 기분이 어땠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너무 공을 세게 던져서 상대방이 삐진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다 이렇게 알려줘도 화를 내거나 아니면 엉엉 우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가장 심한 그 형벌이 독방에 가두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하던 자연인 얘기로 돌아가 보죠. 자연인 같은 경우에 스스로를 고립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행복할까? 촬영하는 동안에는 즐겁겠죠. 스텝도 많고 즐거우니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떠들썩하고 그죠? 분위기 좋죠. 근데 촬영팀 다 떠나고 나면 갑자기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올 텐데 그 적막함, 외로움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그 학교나 직장에서도 왕따, 집단 따돌림이죠. 이게 성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고립돼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이 50% 이상이나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훌륭하게 맺고 있는 사람들이 고립된 사람보다 50%나 더 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건요, 알코올 중독자하고 맞먹을 정도로 해롭고요, 비만, 살찐 거보다도 훨씬 안 좋다고 합니다. 하루에 담배를 15개 이상 피는 것보다 안 좋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건강 체크를 해보면 혈압이 보통 사람보다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뇌졸중이나 심장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요. 더욱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치매라고 하는 인지증, 정식 병명은 인지증인데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원래 치매라는 것이 뭐냐면 뇌의 노화로 인해서 뇌 속에 나쁜 단백질이 쌓이고 그게 뇌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런 인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 치매로 인한 뇌의 노화 속도를 막을 수 있고요. 치매로 인한 그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지활동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방법이 바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토마스 홈스하고 리처드 라헬라는 사람이 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건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해서 43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중에 상위 10위까지 열거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1위는 배우자의 죽음. 이때 스트레스 지수를 100이라고 하면 2위는 이혼, 이게 73점. 3위는 배우자와의 별거, 65점. 4위는 가족의 죽음, 63점. 5위는 교도소 수감, 6위는 질병, 7위는 결혼, 8위는 직장에서의 해고, 9위가 별거 후 재결합, 10위는 정년퇴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위에 포함된 10개 항목 중에서 가족이나 배우자와 연관이 있는 게 6가지, 자신과 관련된 건 2가지, 직장과 관련된 게 2가지예요. 이거를 한국의 정서와 사회 환경에 맞게 수정한 것이 있는데요. 상위 10위까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위가 자식의 사망, 2위 배우자 사망, 3위 부모 사망, 4위 이혼, 5위 형제자매 사망, 6위 배우자의 외도, 7위가 별거 위에 재결합하는 거, 8위가 부모의 이혼, 9위 별거, 10위 해고, 11위 친구의 사망, 12위 결혼. 의외로 이제 우리가 돈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아니면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거는 10위권 밖에 있고요. 학업에 관한 스트레스는 30위권 밖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2개를 자세히 보면요, 12개 항목 중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 대다수예요. 거의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고요. 특히 1위부터 6위, 어떤 자식의 사망부터 배우자의 외도까지 관계의 단절, 헤어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요인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건 뒤집어 보면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적 관계이고요. 이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저기 어디 시골에 가서 이제 고립되다시피 살아가시는 분도 계신데요. 정신적 고립은 정말 안 좋다는 겁니다. 은퇴한 이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팍 늙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도 하루아침에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부장님, 이사님, 상무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아는 척하고 이 말도 섞고 자기 말이면 다 들어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은퇴한 이후에 갑자기 적막해지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취미생활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재능 기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 뇌라는 게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있기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 이건 썩 좋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우리 흔히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스트레스 정확히 뭘까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뇌에 가해지는 모든 자극입니다. 결혼할 때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나쁜 것만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것이 좋은 게 됐든 나쁜 게 됐든 일단 뇌에 자극이 가해지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모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그러면 전혀 없는 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어느 단계까지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성과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전혀 성과가 나지 않아요. 스트레스 없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스트레스가 있는 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각성 상태를 만들어줘서 좋은데, 이게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스트레스 수준을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건 여기 머무는 거죠. 스위트 스팟에 머무는 겁니다.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요, 요거는 좀 어렵긴 한데 스트레스 축이라는 것이 활성화돼요. 편도체의 어떤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걸 느끼는 편도체가 시상하부라는 걸 자극해서 여기에서 우리 몸에 보면 부신이라고 있거든요. 콩팥 그 위에 그 부신 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거기에서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근데 이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돼요. 그러니까 빨리 뛸 수 있게 근육을 긴장시키든가 혈류를 빠르게 흐르게 만든다든가 소화가 잘 안 되게 만든다든가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동작을 취할 수 있게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가죠. 에너지가 많이 공급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괜찮아요.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머리로, 그러니까 사고하는 전전두엽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어느 건물에 불이 났다고 이제 건물에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불이 났다고 알람이 울려 보세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가.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성으로 되면요, 비만이나 당뇨 같은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면역 체계가 붕괴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질병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두뇌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에너지를. 그렇게 되면 사고하는 뇌, 전두엽으로 갈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갑작스럽게 기억 능력 뚝 떨어지고요. 112 같은 긴급 전화번호 떠오르지 않고요. 이 기억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끊어져요. 시냅스라고 하죠. 우리 한 세포하고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되는 게 시냅스인데 얘가 끊어져요. 그리고 다른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신호를 받아들이는 우리 1차수에서 다루었던 수상절기라는 게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사멸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두뇌의 신경세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마라는 부위가 물리적으로 파괴돼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말려놓은 건포도처럼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력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우리 치매는 해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게 되면 치매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그 뇌세포는 한 번 만들어지면 재생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의 치상회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도 안 돼요. 신경세포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경세포는 만들어지지 않고 신경세포는 막 빨리 죽고, 그러니까 노화가 점점 더 빨라지겠죠. 어떤 의사결정 내리려면 판단력이 필요한데 전전두엽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전전두엽으로 에너지가 안 가니까 판단력도 저하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주의력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다른 사람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 그 다음에 농담을 해도 웃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에 가장 좋은 약은 운동이에요.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에도 가장 좋은 약은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한계점, 여기에서 보면 그 스윗스팟, 이게 뒤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해마가 건포도처럼 쪼그라드는 것도 막아주고요. 따라서 신경세포의 생성도 원활해집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운동하기 전하고 운동하고 나서하고 두뇌의 혈류량 비교한 게 있는데, 운동하고 난 게 혈류가 더욱 많아진 걸 알 수 있어요. 영국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운동을 한 직원들의 경우 운동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 비해서 업무 생산성도 높고요,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이에요. 한 학술지에 따르면 명상을 하면요, 스트레스가 한 56% 정도 감소되고요, 혈중에 그러니까 피 안에 도파민 농도가 높아진대요. 도파민이 증가되면 기분 좋아지죠. 그리고 전두엽에서 도파민 수치가 늘어나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 외에 배로 숨 쉬는 복식 호흡, 그 다음에 온몸의 근육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긴장했다 이완시켜주는 근육 이완 훈련,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고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나 악기 연주 같은 이런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